반갑습니다. 오늘은 2강입니다. 통합과학 2강이고, 지난 시간에 이제 원자하고 이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이제 그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양성자 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라 어차피 똑같은 수라고 했으니까 원자일 때 전자 수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원자핵,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어떻게 배열되며, 그리고 그 전자의 배열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오늘 할 게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인데요. 전자 배치라는 건 말 그대로 전자를 어떻게 배열할 거냐라는 겁니다. 원자들이 전자를 배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특정 궤도의 전자가 배치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정 궤도라고 했으니까 정해진 궤도가 아니면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해진 궤도, 특정 궤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전자의 껍질이다.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림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첫 번째 껍질이거든요. 보통 첫 번째 껍질은 뭐 넘버 원, 첫 번째 껍질, 그 다음 뭐 두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뭐 하는 겁니까? 무수히 많은 껍질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특정 에너지를 가진 특정 궤도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껍질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껍질과 첫 번째 껍질 사이에는 절대로 전자가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 사이에는 절대로 전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 배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로 불연속적인 전자 배치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자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었다면 연속적인 전자 배치를 한다고 했을 텐데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궤도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연속적인 전자 배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궤도가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다고 했죠. 여기 줄 하나 꺼줄까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핵을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안쪽 궤도가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다. 에너지 준위라는 건 에너지 레벨,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안정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을 중심으로 어디 쪽으로 갈수록 안쪽 궤도로 가면 갈수록 뭐 해진다? 우리는 안정해진다. 그리고 에너지는 뭐 한다?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전자를 채워 넣는다면 어디부터? 안정한 첫 번째 껍질부터 전자를 채워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껍질에다가 전자를 채워 넣을 텐데 마구잡이로 막 채워 넣는 것이 아니겠죠? 규칙이 있겠죠? 중요한 규칙입니다.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옥텟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숫자 8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화학원 내용까지 이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에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옥텟 규칙이라는 건 말하기 쉽게 껍질 하나당 전자가 몇 개 채워지면 8개가 되면 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들은 한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 옥텟 규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 같은 경우에는 껍질 크기가 조금 작거든요. 작아서요. 두 번째 껍질이나 세 번째 껍질 같은 경우는 8개가 되면 안정한데 첫 번째 껍질은 예외로 2개가 되면 안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2, 8, 8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껍질은 2개가 되면 안정해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은요. 8개가 되면 안정해진다는 것이 바로 옥텟 규칙입니다. 물론 세 번째 껍질이나 아니면 네 번째 껍질로 가면 갈수록 최대로 채울 수 있는 전자의 수는 많아지긴 하거든요. 껍질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기계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그냥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은 8개가 되면 안정하다. 그것만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을 봤으니까 직접적으로 한번 전자를 배치해 봅시다. 나트륨 원자 번호가 11번이죠. 그러면 중심에 양성자 수 11개 됩니까?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채울 수 있죠?
두 번째 껍질 8개 채웠죠? 몇 개 남았습니까? 원자 번호가 11번이면 양성자수 11개. 중성원자라면 전자도 11개 있어야 되니까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채우면 된다? 1개 채워지면 된다. 그리고요.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이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과 전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트륨의 경우에는 껍질 수는 3개 있고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되는 겁니까? 1개 되는 겁니다. 이 원자과 전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금속이라고 했죠.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비금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원소가 어떤 화학 반응을 할지, 어떤 화학 결합을 할지는 결국 전자를 잃느냐 얻느냐가 결정을 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 여러 개의 전자 중에서 어차피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는 화학 반응이나 화학 결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쪽 궤도에 있으니까 얻거나 잃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장 바깥쪽 궤도, 그러니까 이걸 보통 체외곽 껍질, 체외곽 전자라고 하는데, 그 체외곽 전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1차원적인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란 의미고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들어가면 이 원자과 전자는 물론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정확한 의미는 화학 결합이죠. 결합을 할 때 어떤 전자다? 이용이 가능한 전자의 개수를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의 경우에는 이 2개, 8개는 사실상 화학 결합이나 화학 반응에 쓸 수가 없죠. 화학 반응에 쓸 수 있는 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1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옥텟 규칙은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은 8개가 되는 걸 선언한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이 나트륨이 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껍질에다가 전자를 7개 얻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요 1개를 잃는 방법도 있죠. 뭐가 쉽겠습니까? 7개를 얻는 것보다는 1개 잃는 게 쉽겠죠. 그래서 나트륨은 항상 뭐 되는 겁니까? 이온 된다면 일가 양이온 되는 겁니다. 원자과 전자가 1개다? 그래서 항상 전자를 잃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자를 잘 잃으면 뭐였죠? 금속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트륨을 뭐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겁니까? 나트륨은 금속 원소이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자과 전자가 1개인 또 다른 원자가 있다면 그 원자 역시 항상 전자 1개를 잃어버리겠죠? 뭐가 됩니까? 그 원자 역시 금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가 전자를 잃을지 얻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원소의 성질,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를 결정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몇 개만 더 볼까요? 산소의 경우에 원자 번호 8번이거든요. 그러면 핵 속에 양성자 8개 들어있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웠죠? 가득 찼죠? 두 번째 껍질에 6개가 채워지면 2개, 6, 8개 되죠? 그러면 바로 이 6개라고 하는 것이 원자과 전자가 되니까 6개를 버리든지 아니면 2개를 얻든지 해서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뭐가 쉽습니까? 아무래도 6개를 얻는 것보다는 2개를 얻는 것이 쉽겠죠. 그러니까 아마 중학교 때 외웠을 텐데 산소는 항상 이온되면 전자 2개를 얻어서 이가 음이온 되는 겁니다. 1개를 얻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옥텟을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뭐라고 분류하는 겁니까? 음이온 잘 되니까 비금속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아니면 1가인지 2가인지 또는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네온의 경우에 원자 번호가 10번이거든요. 그러면 양성자 10개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우죠. 두 번째 껍질에 8개 채워져 있죠. 그래야 2개, 10개 아닙니까?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이미 중성원자일 때 옥텟을 만족하고 있죠. 그러면 이 네온은 구태여 전자를 잃거나 얻을 필요가 없죠. 결국은 화학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원자과 전자를 8개라고 해도 되지만 사실은 원자과 전자를 0개라고 표현해도 문제없죠. 왜냐? 원자과 전자는 화학 결합에 이용 가능한 전자의 수인데 비록 8개가 있지만
어차피 화학결합을 사용할 전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원자과 전자를 0개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8개 또는 0개여서 화학결합을 안 한다.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활성, 액티비티가 없다. 반응성이 없는 기체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비활성 기체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전자는 특정 에너지를 가진 특정 궤도, 그러니까 껍질에 존재를 하는데 어떤 규칙을 만족하는 것을 좋아한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바로 이 원자과 전자가 뭘 결정한다는 겁니까? 그 원소가 양이온일지 음이온일지 아니면 이온이 되지 않을지를 결정하고 결국 이 원자과 전자가 뭘 결정한다? 원소의 성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원자과 전자가 같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1가, 똑같이 2가 되겠죠? 성질이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됩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나오죠. 체외곽 전자의 수가 원소의 성질을 결정한다. 사실 체외곽 전자의 수는 굉장히 1차원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 표현보다는 원자과 전자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뭐라고요? 실제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이긴 한데 더 큰 의미는 화학결합 또는 화학 변화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면 5개, 6개, 7개를 얻는 것보다는 1개, 2개, 3개를 잃는 게 쉽기 때문에 전자를 버리려고 하고 따라서 무슨 이온이 잘 된다? 양이온이 잘 된다. 반대로 원자과 전자가 5개, 6개, 7개면 5, 6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1, 2, 3개를 얻는 게 쉽죠. 그래서 전자 얻으려고 하고 뭘로 분류된다? 음이온 잘 되니까 뭐다? 바로 비금속이다. 지금 여기 4개가 빠졌거든요. 원자과 전자가 4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분류를 할 때 금속 말고 나머지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4개면 사실 4개를 잃어야 금속이 될 수 있는데 4가 양이온 이런 건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것도 비금속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원자과 전자가 8개인 경우는 뭘 만족하고 있죠? 옥텟을 이미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원자과 전자가 첫 번째 껍질의 경우에 이 첫 번째 껍질의 경우에는 최대 2개고 이 2개가 채워지면 옥텟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은 2개 채워졌다고 해서 2개를 잃겠네. 2가 양이면 되겠네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첫 번째 껍질은 최대 2개고 이 2개가 되었을 때 옥텟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에 2개일 때는 뭘로 분류한다? 비활성 기체로 분류한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이제 전자 배치하고 에너지 준위 이야기인데 요거 잠깐 놔두고요. 문제부터 먼저 좀 풀어봅시다. 1번. 원자는 핵 주위에 전자를 배치할 때 무슨 규칙이죠? 옥텟 규칙이죠. 옥텟 규칙. 여기서 말하는 옥텟 규칙 이 숫자 8을 의미한다고 했고 첫 번째 껍질은 예외적으로 2개,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은 8개. 하나의 껍질에 최대 몇 개입니까? 최대 8개. 그런데 예외로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 2개를 채울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 8개 하고 첫 번째 껍질에 2개는 같다. 2번 볼까요?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채워진 전자. 물론 체외곽 전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원소의 성질을 결정한다? 1개 잃을지, 2개 잃을지, 1개를 얻을지, 나중에 그래서 이온 결합할지, 공유 결합할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자과 전자라고 표현하는 게 좋다. 원자과 전자라고 하고 원소의 성질을 결정한다. 3번. 그림 볼까요? 여기 플러스 11이 보입니까? 또는 이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중성원자라고 했고 전자 개수를 세하려 보면 11개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로 몇 번이다? 11번. 전자가 배치되는 껍질 수,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몇 개? 3개. 그리고 원자과 전자의 수다 그랬으니까 요것만 원자과 전자죠. 그러니까 나머지 전자들은요. 있어 봤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쓸 수 있는 전자는 몇 개다? 1개다. 그래서 나트륨은 항상 1가량이면 된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각 원자의 전자 배치에 필요한 껍질 수와 원자과 전자 수를 써봐라. 자, 아르곤부터 갑시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우고요. 왜? 원자 번호가 18번이죠. 두 번째 껍질 8개 채우고요. 자, 세 번째 껍질까지 8개를 채우면 18개가 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껍질 수 몇 개고요? 3개.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는 몇 개가 되는 겁니까? 8개 하시고요. 옆에서 적읍시다. 갈로 해서 0개. 왜? 비록 8개 있지만 화학 결합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17개니까 2개. 왜 17개입니까? 원자번호 17번이니까 8개. 그리고 7개. 그러면 껍질 수는 여전히 3개. 그런데 원자과 전자는 몇 개가 되죠? 7개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쉽습니까? 한 개 얻는 게 쉬우니까 Cl은 비금속이다. 그래서 그 5번입니까? 5번에 금속, 비금속, 비활성기체 분류라고 되어 있죠? 방금 봤던 아르곤은 어디에 분류하셔야 됩니까? 비활성기체에 분류하셔야 되고요. 지금 방금 본 Cl의 경우에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어디에 분류하셔야 됩니까? 비금속에 분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그러면 껍질 수 몇 개? 2개.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 그러면 얼른 5번에다가 어디 분류하셔야 됩니까? 요거를 비금속. 요것도 비금속. 요거는 비활성기체. 바로 5번까지 같이 해결합시다. 24번. 칼슘 같은 경우는 20번이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하면 18개입니까? 네 번째 2개. 그러니까 껍질 수 몇 개가 되죠? 4개가 되죠. 그리고 원자과 전자는 2개. 그렇다면 6개를 얻는 것보다는 2개 잃는 게 쉬울 테니까 뭘로 분류하시면 된다? 금속으로 분류하시면 된다. 그래서 얼른 5번 문제에 금속에다 분류하시고요. 나트륨은 아까 했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니까 껍질 수는 3개가 되고요. 원자과 전자 1개가 되니까 7개를 얻는 것보다는 1개 잃는 게 쉬우니까 뭘로 분류하시면 된다? 금속으로 분류하시면 된다.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중요한 게 빠졌죠, 지금. 6번입니까? 아마 헬륨이 빠져지 싶은데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출제를 했는데. 자, 원자번호 2번이죠. 그러면 헬륨의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끝입니다, 사실. 그래서 껍질 수는 1개. 원자과 전자 2개라고 적으시고요. 얼른 옆에다가 0개라고 적어줍니다. 왜? 첫 번째 껍질에는 원자과 전자가 2개가 되면 꽉 찼죠? 옥텟 만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화학결합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는 있다 없다? 없다. 누가하고 똑같은 겁니까? 1번 아르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제에다가 이 헬륨을 금속으로 분류하시면 틀리는 겁니다. 어디다 분류하셔야 됩니까? 이 헬륨은 비활성 기체로 분명히 분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 나오면 꼭 생각하세요. 하나 생각해야 될 거 뭡니까? 혹시 수소 아닌지 확인하시고. 수소라면 비금속인데 전자 잘 잃는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수소가 아니라면 헬륨이겠죠? 그럼 원자과 전자가 2개지만 사실상 뭐다? 비활성 기체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1개에서 3개다? 그러면 1개 잃거나 2개 잃거나 3개 잃는 게 쉽겠죠? 그래서 전자를 뭐 한다? 잃는다.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없어졌다? 양의 성질이 강해지니까 무슨 이온이다? 양이온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원자과 전자 개수가 5개, 6개, 7개면 대여섯 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1, 2, 3개를 얻는 게 쉽겠죠? 얻어서 마이너스 성질이 강해지니까 뭐가 된다? 음이온을 형성한다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5에서 7개이면 비금속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치우고요. 앞에서 못 본 거 좀 보고 넘어갑시다. 분명히 이제 전자가 핵에 가까울수록 가까운 껍질일수록 안정하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핵에 가까운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작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안쪽 껍질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안정한 건 바닥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하니까 가장 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를 뭐라고 한다? 바닥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그 상태보다 어쨌든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조금 커지건 많이 커지건 간에 어쨌든 바닥이 아니니까 뭔가 들떠있다.
들뜬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할 때를 바닥이라고 하고 바닥이 아니면 전부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자가 하나의 껍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자가 전이할 수 있거든요. 전이한다는 건 껍질과 껍질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그림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자, 핵이 이렇게 있고요. 자, 주변에 껍질이 있죠. 여기 있던 전자는 지금 바닥 상태입니다. 여기 있던 전자가 자, 두 번째 껍질로 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핵에서 멀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에너지가 커지는 거 맞나요? 그럼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 해야 한다? 증가를 해야 된다. 에너지가 증가하려면요. 내가 부족한 만큼 밖에서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증가하면 밖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데 무슨 형태로 흡수한다? 바로 빛 에너지 형태로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스펙트럼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여기 두 번째 있던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가잖아요. 물론 뭐 에너지 차이가 같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안정해지니까 에너지는 뭐 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거죠. 에너지가 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야 할 테니까 방출하겠죠. 무슨 형태로? 똑같습니다. 빛의 형태로. 그래서 뭐라고 한다?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흡수선 또는 방출선과 같은 스펙트럼을 발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 건 자, 분명히 요 전자 껍질의 에너지 값과 요 전자 껍질의 에너지 값은 차이만큼 흡수나 방출을 할 텐데 요 중간에는 전자가 위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중간이나 이 두 껍질 사이에 중간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이만큼은 절대 흡수 방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항상 껍질에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봅시다. 8번 봅시다. 전자 배치와 에너지 준위에 대한 설명이다. 에너지 준위라는 건 높낮이 레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에 가까운 껍질이다? 그럼 바닥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핵이 중심이죠? 핵에 하여튼 가까이 가야 안정하죠? 에너지가 낮아 안정하다. 맞네요. 2번. 전자가 바깥 껍질로 전이한다? 그러면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죠? 불안정해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뭐 해야 됩니까? 증가해야 되니까 부족한 만큼 방출이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답 나왔네요. 2번이 답이네요. 3번. 빛에너지 형태로 흡수 방출 맞고 가장 안쪽, 가장 안정한 데부터 바닥 맞고 들뜬 상태, 불안정. 그러면 에너지가 어떤 쪽에 속하죠? 큰 쪽. 바닥, 안정한 쪽, 에너지가 작은 쪽. 큰 데서 작은 쪽으로. 그러면 차이만큼 뭐 하시면 됩니까? 방출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입니다. 9번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 껍질입니다. N이 1.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보니까 A랑 B랑 C랑 D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안정해지니까 에너지가 안정해진다, 감소해야 된다. 따라서 에너지를 뭐 해야 한다? 방출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만? E만 뭐 해야 한다? 에너지를 증가하는 쪽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반대죠. 에너지를 부족한 만큼 흡수를 해야 한다. 그럼 9번에 빛의 형태로 에너지 흡수하는 거 누가 답입니까? 흡수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죠? 흡수하는 거 E. 그리고 방출하는 건 누굽니까? A, B, C, D. A, B, C, D. 이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 들뜬 상태에서 자 바닥 상태니까 들뜬 상태라는 건 이 첫 번째 껍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들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B, C, D 모두 들뜬이거든요. 물론 A도 들뜬이고요. 근데 문제에서 바닥 상태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B, C, D는 들뜬 상태에서 조금 덜 들뜬 상태로 가는 거고요. A만이 들뜬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이동하는 건 다 몇 번입니까? 1번. A만 들뜬에서 바닥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전지 배치 모형과 껍질의 에너지 준이다. 보니까 핵이 있고 지금 현재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죠? 이건 무슨 상태죠? 그러면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가 되겠죠. 보니까 에너지가 이게 평지인 이유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다. 껍질이란 얘기죠. 자, 여긴 전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걸 표현하고 있고 다시 전자가 있을 수 있죠? 불연속적인 걸 잘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A가 가장 에너지가 작으니까 이 녀석을 첫 번째 껍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두 번째 껍질이겠네요. 이게 세 번째 껍질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해. 가에서 원자에 가까운 전자 껍질이다. 안정하다. 에너지가 낮다. 맞죠? 니은 안정한 수소 원자의 전자는 나에서 당연히 가장 안정하다. 에너지가 가장 작다. A의 에너지를 가진다. 그게 바닥이죠. 수소 원자의 전자는 나에서 A와 B의 사이에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만약에 A와 B 사이 어딘가에 전자가 있을 수 있다면 둘 사이에 어떤 에너지값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에너지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 배치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주기율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자 배치를 배웠으니까 그 전자 배치에 따라서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고 그 규칙성을 표로 만든 게 주기율표입니다. 오늘 그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주기율표라는 건 책에 보면 주기율에 의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기율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규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화학적 성질이 반복되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뭔가 원소들의 성질에 대해서 규칙성을 처음 연구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를 묶었던 거죠. 물론 지금보다는 많이 부족했겠지만 그래도 뭔가 원자들 사이 성질에 규칙성이 있다는 걸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기율표 하면은 멘델레예프라는 사람과 모질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요,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을 순서로 표현했다는 거고, 모질리는 우리 잘 알다시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처럼 원자 번호,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어떤 성질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모질리가 맞죠. 왜냐하면 원자량도 물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면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해도 맞아 들어갈 텐데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죠. 그런데 원자 번호가 결국 뭘 의미합니까?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이 양성자의 개수가 그 원소의 정체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따라서 뭔가 성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규칙성이라는 건요, 물론 원소의 성질이 일정한 규칙이 있었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 전 시간에 전자배치 배워봤을 때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했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화학 결합의 원동력이자, 그리고 어떤 결합을 할지, 그리고 양이온 될지 음이온 될지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었냐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바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 수의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준 표가 주기율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자과 전자 수가 그 원소의 성질을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원자과 전자 수의 어떤 패턴을 보면 원소의 성질에 대한 규칙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주기율표가 어떻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되냐면요, 원자 번호 1번, 2번, 3번, 4번 해서 10번,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물론 원자 번호 1번은 누굽니까? 이거 수소죠. 하여튼 간에 수소는 뭔가 규칙성이 좀 안 맞는 놈이긴 한데요, 원자 번호 2번하고 10번이 성질이 유사하더라는 겁니다. 둘 다 전자를 잃지도 않고 얻지도 않고 상온에서 기체고 그렇더라는 거죠. 유사하더라. 3번하고 11번이 유사하고 4번하고 12번이 또 유사하다. 보니까 원자 번호 몇 번을 간격으로 8번을 간격으로 뭔가 성질이 반복된다는 걸 캐치할 수 있고요. 우리 달력 생각하면 되죠. 달력은 무조건 7일을 주기로
요일이 반복되죠? 똑같습니다. 2번 다음에 10번의 성질이 유사하고 3번 다음에 11번하고 성질이 유사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달력을 1일 밑에 8일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요일이 같기 때문이죠. 2번 밑에 10번이 오도록 배열을 하고 3번 밑에 11번이 오도록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기율표에서 아래 위 같은 세로줄에 있다 그러면 성질이 유사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성질이 유사한 것을 주기율표상에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로줄에 있으면 성질이 유사하다? 맞는 말이긴 하죠. 더 정확한 표현은 성질이 유사한 게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만든 표가 주기율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자번호 3번 밑에 11번, 11번 밑에 19번이 오게 했죠. 12번 밑에 20번 오게 했죠. 그 다음에 6번 밑에 14번이, 7번 밑에 15번이 오도록 주기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교 과정에서는 원자번호 20번까지만 배우고요. 지금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은 전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완벽히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요걸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규칙성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원자번호 순서 쭉 나열했을 때 성질이 이렇게 8개, 원자번호 8번을 간격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는데 아까 쌤이 좀 전에 성질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슨 규칙성이라고 했죠? 원자과 전자라고 했죠? 한번 봅시다. 순서도 보자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채워져 있죠. 그 다음에 헬륨이면 2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워져 있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첫 번째 껍질엔 최대 2개밖에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2개가 채워지는 순간 첫 번째 껍질은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음은 무조건 월요일이죠. 첫 번째 껍질엔 채울 수 있는 최대의 전자를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이클이 끝났죠. 그래서 수소랑 헬륨은 첫 번째 가로줄이 되고 이걸 우리는 1주기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마치 달력에서 첫째 주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 있죠? 주기라고 되어 있죠? 위에 적어줄까요? 이 주기는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가로줄을 의미한다. 그리고요, 보면은 1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껍질이 몇 개 가지고 있죠? 1개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좀 볼까요? 3번의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채워져 있고 두 번째 껍질에 1개 채워져 있죠?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2개 채워져 있죠? 두 번째 껍질에 3개, 4개, 두 번째 껍질에 5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7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역시나 어떻게 됐죠? 꽉 찼습니다. 그리고 리튬부터 네온까지는 두 번째 껍질에만 전자가 채워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가로줄 몇 주기? 2주기. 주기율표에서 바로 주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더라? 전자가 채워져 있는 껍질의 개수다라는 거 쉽게 확인 가능하죠. 그럼 나트륨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우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채우고 세 번째 껍질에 1개 채우면 되죠. 드디어 세 번째 껍질에 첫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 껍질 2, 세 번째 껍질에 3, 4, 5, 6, 세 번째 껍질에 7, 세 번째 껍질에 역시나 8. 마찬가지 세 번째 껍질에 한 사이클이 끝난 겁니다. 그럼 다시 갈류부터는 네 번째 껍질에 현자를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줄을 주기라 하고 몇 주기까지 존재한다? 7주기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우리가 이제 이 아래 위 그러니까 세로줄의 원소의 성질이 유사한 걸 배치한다고 했는데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세 번째 껍질에 하나, 보남 하나, 네 번째 껍질에 하나겠죠? 두 번째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3개 되죠? 세 번째 껍질에 3개죠? 어떻게 됩니까?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니까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죠? 성질이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죠. 세로줄이 중요한데 이 세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룹, 족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을 1족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을 2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3족부터 12족까지는 아예 배우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것은 3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13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4개는 14족, 15, 16, 17 그리고 18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더러는 0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왜냐면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간에 첫 번째는 2개,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8개가 채워진다는 건 사실상 화학결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가 없다. 원자과 전자가 0개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18족이라고 하거나 때로는 0족이라고 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족이 의미하는 건 뭐다? 원자과 전자수를 의미하고 그러면 같은 세로줄에 있는 것은 원자과 전자가 똑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100% 같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번하고 10번이 성질이 비슷했던 이유는 뭐다? 바로 원자과 전자수가 뭐 했다? 같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주기율표는 뭐의 규칙성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했다? 원자과 전자수의 규칙성을 가지고 만든 표가 주기율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주기는 1부터 7주기, 주기는 껍질수. 족은 1족부터 몇 족까지? 18족까지 있고 세로줄은 족을 의미하며 족은 원자과 전자수를 의미한다 까지가 정리되면 되시고, 같은 세로줄에서 뭐가 똑같다? 바로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아서 성질이 유사하다. 이렇게 정리만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주기율표를 왜 배우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걸 하거든요. 사실은 금속, 비금속 분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화학결합,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가 뭐라고 했죠? 화학결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원자들의 원자과 전자의 배치가 여기 돼 있죠. 18족 원자처럼 되려고 한다라고 했죠. 이게 결국은 뭘 만족하냐면 우리 전자 배치할 때 배웠던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위치를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질소다. 지금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럼 이 질소는 누가 봐도 1개, 2개, 3개를 얻는 것이 질소가 7개의 전자를 5개의 전자를 잃는 것보다는 쉽죠. 그러니까 질소는 뭐라고 보는 겁니까? 비금속으로 보는 겁니다. 산소의 경우에 16족이죠. 그러면 전자가 2개만 더 있으면 옥텟을 만족하죠. 그 옥텟을 만족한다는 건 결국 산소가 누구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18족인 네온처럼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리튬 같은 경우에, 자, 리튬이 만약에 네온처럼 되려고 하면요, 전자를 몇 개 얻어야 됩니까? 7개 얻어야 되죠. 그것보단 리튬은 전자 1개를 잃고 한 칸 바로 뒤에 있는 헬륨처럼 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리튬을 전자를 잘 잃는다고 하고 금속으로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 주기율표 색깔적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자르고요. 어차피 이건 배우지 않죠. 여기 붉은색 계통은 주기율표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칼슘을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도 4족이다? 껍질 4개구나. 2족이다? 원자과 전자 2개니까 분명히 칼슘은 전자 2개를 잃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이온결합 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별로 흔하지 않죠.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15족, 원자과 전자 5개. 그러면 5개를 잃고 네온 되는 것보다는 3개를 얻어서 가까이 있는 아르곤 내는 게 쉬우니까 전자를 얻겠구나? 비금속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주기율표 배우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모든 원소의 성질을 다 알고 다 외울 수 없으니 주기율표의 위치나 구조를 통해서 뭐하자? 원소의 성질을 유추할 수도 있고 어떤 결합을 할지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나오죠. 보면 원자과 전자가 1개나 2개, 그러면 1족, 2족이고 이온되면 1가, 2가. 그리고 13에서 15족은 물론 3개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4개 정도 넘어서면 주로 공유하는 게 편하다. 무슨 결합? 나중에 할 겁니다. 공유결합. 보나마나 16족이나 17족은 전자를 2개 또는 1개를 얻거나 아니면 비슷한 비금속과 만나면 공유결합 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주기율표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화학의 결합 방식을 원소의 원자과 전자와 주기율표의 위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율표 봤을 때 볼까요? 왼쪽으로 가야지 어떻습니까? 전자 잃는 게 쉽고요. 오른쪽에 올수록 얻는 게 쉽고요. 결론 제일 오른쪽에 있는 18쪽은 잃지도 얻지도 않는다가 정리가 되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주기표 왼쪽은 금속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라는 건 전자를 잃고 뭐 잘 된다? 양이온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반대로 오른쪽, 물론 18쪽을 제외하고 오른쪽으로 오면은 비금속성이 커진다. 그러면 뭐 잘 된다? 전자를 잘 얻어가지고 음이온 잘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주결폐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걸 골라라. 모질리.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모질리는 뭐죠? 원자 번호. 주결폐에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원소들은 같은 어디에? 세로줄에 배열되어서 원자가 전자 같은 거죠. 주결폐에서 세로줄에 배치된 원소들은 뭐가 똑같은 거죠? 화학 결합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2번. 자, 멘델레예프와 현대 주결폐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을 순서로 했다. 현대 주결폐는 여기 있죠? 원자 번호를 순서로 했다. 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원자의 전자 배치다. 원자라는 건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물론 10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지만 전자가 2개, 8개, 2개니까 원자 번호가 몇 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12번. 왜? 전자 12개 있으니까. 그리고요, 껍질 몇 개 보입니까, 지금? 3개 보이니까 주기율표상에 세 번째 가로줄 3주기에 있겠고요. 원자가 전자가 1개, 2개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세로줄에 해당하는 2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족이라는 건 전자를 6개 얻는 것보다는 2개를 잃어버리는 게 쉬우니까요. 뭐 잘 될 것이다? 양이온 잘 될 것이다. 정확히 하면 이가 양이온. 그러니까 이 녀석을 뭘로 분류하시면 된다? 금속으로 분류하시면 된다. 기억? 원자번호 12번 3주기 2종까지 맞고 디귿 금속인데 비금속이라고 해서 틀렸죠?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기율표의 발견과 관련된 과학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봐라. 되베라인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쌍 원소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었다. 맞죠? 그리고요, 사실 이때 원소의 성질이 유사한 세쌍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세쌍은 같은 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뭐 그때는 족을 몰랐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데베라이너가 말했던 그 성질이 유사한 세 쌍씩은 묶었다는 건 족의 개념을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멘델레예프는 63종의 원소들을 자, 뭐가 틀렸습니까? 원자 번호가 아니죠. 원자의 질량에 해당하는 원자량 순서였으니까 틀렸고요. 모질리는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 번호와 관련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한 거죠. 사실은 이 원자 번호가 그 원소의 정체성이라고 했죠. 답은 3번. 2번 보겠습니다. 주기율표는 원소를 무슨 순서로 방금 이야기했죠.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했고, 자, 성질이 비슷한 같은 세로줄이 오도록 배열한 표로 가로줄인 뭐와 가로줄인 껍질수를 의미하는 주기와 그 다음에 세로줄인 족으로 구성되며 같은 족 원소는 뭐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그래서 성질이 유사하다. 나아가서 나중에 같은 족이면 같은 종류의 결합을 한다. 3번 주기율표에서 족, 그럼 뭐가 중요하죠?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기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뭘 의미한다? 껍질의 개수를 의미한다. 4번입니다. 1번 현대 주기율표는 모질리 맞고, 모질리는 원소를 원자번호 순서로 맞고,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 껍질수 1부터 7주기 맞고, 세로줄을 족, 원자과 전자수 1부터 18쪽 맞고, 같은 주기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 같다? 아니죠. 같은 주기가 아니라 뭐죠? 같은 족일 때 원자과 전자수 같다 하시는 게 맞죠?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까요?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뭐죠?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같은 족, 원자과 전자수 해서 뭐 답 4번 쉽게 찾을 수가 있죠. 6번 원자 구조와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다. 원자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전기적 중성이거든요. 그러면 양성자와 전자수는 같다.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걸 뭐라고 하죠? 전자 껍질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같은 족 원소는 같은 수의 원자가 전자를 갖고 있다. 맞고요. 같은 주기 원소는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껍질수 같다. 맞죠? 전자가 배치될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항상 8개는 아니죠. 왜? 첫 번째 껍질은 2개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A 한번 보세요. 자, 딱 봤을 때 몇 쪽입니까 이거? 껍질 2개, 2주기 몇 쪽입니까? 1쪽.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됩니까? 전자 1개를 잃을 테니까 금속. B는요? 껍질 3개 보이죠? 3주기. 원자가 1개니까 역시나 1족이고요. 역시나 1가 양형될 테니까 금속. C는 껍질 수가 몇 개입니까? 여전히 3개.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니까 7족 하시면 안 되죠. 17족. 그러면 C만 뭐가 됩니까? 비금속이 되죠. C는 비금속. 그리고 A랑 B는 같은 족이니까 성질이 유사하다. 기억,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습니다. 니은, B와 C는 같은 주기다. 3주기, 3주기 맞습니다. 원자가 전자수 가장 많은 건 누구죠? C가 7개 제일 많죠? C이다. 해서 답은 5번이 답이 된다. 자, 8번입니다. 주기율표에서 1족, 2족, 13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를 뭐 한다? 잃어버리는 게 쉽죠. 그래서 무슨 경향이 있다? 잃는 경향이 있다. 16족, 17족은 전자 2개 또는 1개를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얻는 경향이 있다. 목적은 뭐다? 옥텟을 만족한다. 주기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18족 원소처럼 되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9번입니다. 주기율표 주어졌죠? 헬륨 볼까요? 두 번째 있으니까 원자 번호가 2번이죠? 수소는 제일 처음 있으니까 원자 번호 1번이죠? 헬륨이 수소보다 원자 번호가 크다. 맞죠? 탄소 여기 있죠? 질소 여기 있죠? 나란히 있다는 건 뭡니까? 같은 족이 아니라 뭐죠? 같은 주기 원소이다 하는 것이 맞죠? 네온과 아르곤의 원자과 전자수. 네온 몇 개입니까? 8개. 아르곤 몇 개입니까? 8개니까 뭐 하다? 같다.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번입니다. 지금 이제 뭐 표가 보니까 전자 배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먼저 1번에 수소 나오는데요. 수소는 규칙성이 잘 안 맞다고 했죠. 분명히 비금속이죠, 수소는. 근데 또 주기율표의 왼쪽에 있어요. 혼돈이 올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수소는 비금속인데 그럼 음이온 잘 돼야 되는데 전자를 잘 잃는다고 했죠? 그래서 외우라고 했죠, 선생님이. 수소, 비금속, 전자를 잘 잃는다. 그러니까 전자를 얻기 쉽다. 그냥 틀린 말 아니야. 수소는 전자를 잘 잃어. 외우세요. 산소는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이 있다. 자, 보세요. 산소 근처에 있는 18쪽 가장 가까운 게 얘죠. 그러면 산소는 한 칸, 두 칸 가면 네온과 같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전자를 2개를 얻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옥텟을 만족하려고 한다. 가장 가까이 있는 18족 원소처럼 되려고 한다. 18족 원소는 본인이 이미 옥텟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변화하려고 하지 않죠. 유지하려고 하죠. 맞네. 답은 3번. 16족, 17족 원소들은 전자를 방금 했잖아요. 산소가 16족 아닙니까? 얻으려는 성질. 1족, 2족, 13족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같은 주기에 있는 18족 올리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항상 금속들은 본인이 2주기면 한 개 잃어서 1주기 18족과 본인이 3주기라면 전자 잃어서 2주기 18조가 같아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전자를 잃으려고 한다가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11번입니다. 주기율표의 일부다. 딱 봐도 B하고 E는 뭐죠? 금속. 그 다음에 C, D, F는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비금속. B하고 E는 금속. 1번. A는 여기 돼 있었네요. 이거는 뭐 금속, 비금속으로 분류하신 비금속. 정확히 하면 A는 비활성기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최대로 배치되어 있다. 맞죠? 2개지만 이미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B, C, D는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전혀 비슷하지 않죠. 자, 2번이고요. D와 F는 같은 족, 같은 세로줄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7개로 같은 거고요. E하고 F는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같은 주기니까 껍질 수가 같다. 요거 맞는 말이죠.
원자번호 제일 큰 건 F가 제일 마지막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번째죠. 몇 번입니까? 17번.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다음 몇 번이겠습니까? 2번이 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2번. 보니까 여기 지금 가가 여기 이제 박스가 쳐져 있는 상태고요. 보니까 어떻게 봐도 다 1쪽, 2쪽 금속이죠. 나는 여기 박스가 쳐져 있으니까 어쨌든 16쪽, 17쪽 비금속입니다. 기억. 가에서 1쪽 원소 중 원자번호 가장 큰 건 이거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세하려면 몇 번째입니까? 요게 19번째거든요. 요게 칼륨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 이거는 뭐 원자번호 19번이 칼륨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나는 모두 누가 봐도 16, 17쪽이니까 뭔지 몰라도 비금속. 가에서 원자번호 가장 큰 건 누굽니까? 칼륨이 여기 있고 여기 20번 있겠죠? 물론 요거 칼슘이 있네.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칼슘이고요. 나에서 원자번호 가장 작은 건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번째니까 원자번호 8번이고 산소입니다. 산소인지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몇 번 차이 납니까? 20번과 8번이니까 몇 번? 12번만큼 차이 나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외우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주기율표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